저는 성공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본, 학벌, 인맥, 외모,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있으세요? 보통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해도 그냥 우리 기준에서 성공했다 뿐이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공했어 라고 해도 이게 정말로 성공의 법칙이 맞나? 진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맞나? 라는 걸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진짜 그냥 주변에 흔한 부자, 흔한 성공한 사람 그 정도 말고 압도적인 성취를 한 사람, 정말 모두가 그래 너 인정할 만큼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이게 뭔 소리냐? 요새 그런 말 많이 돌아요. 디지털 노마드 막 이렇게 하면서 1인 기업이니 뭐니 하면서 SNS로 부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부자 맞죠? 성공한 사람들 맞죠? 그런데 진짜 모두가 리스펙할 만큼 최고 성공한 사람들의 레벨에는 못 올라가요. 즉 우리가 정말 그래 저 사람은 최고지 저 사람은 진짜 성공했지 라고 말하는 기업가 혹은 뭐 정신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즉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물건, 서비스를 사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함께 일하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여서 힘들더라도 나의 비전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루는 능력의 비결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냐? 있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살짝 참고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우리가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란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면은 그래 해야지라고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요새 애들한테 이것 좀 해 라고 하면요, 왜요? 가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야 까라면 까야지 이랬잖아요. 요새는요 MZ세대 직장인들은 왜요? 그걸 제가 왜 하죠? 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기가 점점 더 힘든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스스로 원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요, 시대, 환경, 문화를 막론하고 어쨌든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더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움직이게 할 것이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인간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의 기초가 뭐냐? 바로 욕구입니다. 뭐라고요? 욕구. 돈을 원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운동하게 만들려면 어떨까요? 백날 엄마가 너 그러다 돼지 된다, 운동해라 라고 잔소리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이 전부 운동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운동이 하고 싶어져요. 왜? 운동 안 하면 소외되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스스로 소외되기 싫어 라는 욕구가 스스로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인간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욕구 파악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성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좀 이렇게 잘 통솔하고 싶어요. 그러면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를 해결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욕구가 뭐야? 라고 하면은 과연 부하 직원들이 순순히 예쁘게 이해하기 좋게 말을 해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할 때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의 근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물어본다고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입니다. 뭐라고요? 스토리, 즉 내가 욕구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제 상사라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교사를 왜 때려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게 뭐예요? 제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보다 경력 높은 교사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뭐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냥 실력 중심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들으면 어때요? 저 사람은 성과대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뭐를 들으면요? 스토리를 들으면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때요? 연애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 이성을 좋아했던 경험은요? 그럼 그 이성과 왜 잘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성에게 어떻게 접근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어떤 사람이 이성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었고 어떤 방식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다 있는 욕구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게 뭐다? 바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그 사람과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다. 스토리를 나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불러서 딱딱한 직장에서 그래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좀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삶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딥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 욕구를 파악하고 공략해야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알겠어. 스토리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했어. 가령 우리는 지금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욕구를 파악했어.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 두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증거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증거와 방법. 아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뭐라 말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라. 그렇다면 상대방이 알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욕구를 파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취 욕구가 강하고 경제욕,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야, 그러면은 너 이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야, 너 나랑 열심히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올까요? 아니요. 저놈 공수표 던지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즉, 내가 지금 원하는 방식대로 너가 움직여준다면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와 방법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뭐예요? 자, 너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로 통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몇 천억 자산가가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를 경영할 때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실력 중심이다. 실력 중심이니까 어떻다? 실력만 있으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그냥 승진 추월한다. 2달이고 3달이고 뭐 1, 2년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몇 달 만에 건너뛴다 라고 항상 말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승진을 건너뛰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직원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저 사람 공수표 던지네? 아, 맨날 말만 저렇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 회사에서는요, 입사 몇 달 만에 인턴이 과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직으로 과장으로 입사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장이 되고 한 3달 만에. 실력만 보인다면. 그럼 뭐예요?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이렇게 해결해 라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방법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도 제시해야 돼요? 증거까지 제시하면은 저 사람의 말은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방향, 저 사람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성공을 쟁취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부자 정도 말고 그냥 동네 사장님 정도 말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바로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나요? 그 사람의 욕구를 정확하게 공략해주면 됩니다. 욕구를 공략하려면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다?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를 듣는 것이다. 욕구만 파악해서 너가 부자 될 수 있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오냐?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도 제시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욕구가 만족될 것인지 방법과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증거까지 제시해주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야 나를 좀 봐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아서 안달이 날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을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성격이 궁금할 때는 MBTI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궁금하면 IQ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분해주는 부자 테스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공, 재테크 등 부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중에서 이것을 갖추면은 부자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자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여쭤보는 문항에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부자가 되기 위해선 금융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것에 O라고 생각하시는지 X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이 말하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 근거가 뭐야? 돈의 심리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역사에 남아있는 투자에 관련된 명언,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언들은 하나같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차트를 분석해야 되네 아니면은 뭐 기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차트 흐름이 그 기형 있잖아요. 그 검정고무신 나오는 기형이 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차트가 기형이가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적인 투자 명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명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을 했죠. 탐욕에 사서 광기에 팔아라.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봐야 한다. 투자를 잘하려면 심리에 통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볼게요. 10배 상승하는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배 이상 간다. 이 종목은 아니면은 잠깐 올랐다 떨어진다. 예측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목은 알고 봤더니 작전으로 밝혀져서 순식간에 10배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10배 올랐다가 거기서 또 10배가 오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후에 얘는 이렇게 해서 잘 된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안 된 거고라고 후행적인 기술적 분석을 막 하려고 해요. 즉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기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얘는 물량이 어땠네, 뭐 유통량이 어쩌고, 뭐 거래 제한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갖다 붙이는 설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론만 조금 알면은 갖다 붙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숫자로 표시되는 뭐 몇 배 올랐네 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바로 심리라는 거죠. 심리. 사람들의 심리. 어떤 투자 상품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가, 혹은 인간의 광기가 어느 정도 쌓이고 탐욕이 얼마나 폭발하는가, 그러다가 언제 현실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는가, 도망가다가 이게 지나쳐서 투자 종목이 충분히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즉 이 심리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는 모르고 이자율이 어떻네, 거시 경제가 어떻네, 이런 금융 지식만 붙잡고 있다? 절대 부자 되기 힘들 겁니다. 부자 테스트 두 번째 항목. 부자 되기는 힘들다입니다. OX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부자들이 말하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어라? 이상하다. 야, 끌어당김의 법칙 몰라? 믿으면 된다잖아.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잖아. 네, 여러분.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고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기만 하고 빠르게 될 수 있다. 이게 이 빨리라는 말이 쉽게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빨리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쉽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렵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을 때 영앤리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서적이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앤리치가 될 수 있다고 부자뽕의 악의 화신이라고 욕도 먹는 부의 추월차선에서 바로 부자 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책은 어떨까요? 부자의 언어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바라는 만큼의 풍족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거야. 그 순간 많은 걸 바라게 될 수도 있지.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설렁설렁 대충 했는데 부자가 됐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되거나 한순간 코인이 대박나거나 해서 쉽게 부자 되는 사람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요, 5년, 10년 후에도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부자의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부를 쌓았더라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홍보하는 그런 상품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일례로 다이어트 상품들이 많죠. 병원에 가서 누워만 있으면은 막 전기 자극으로 살을 빼주겠다. 여러분, 그거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가본 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다이어트 센터에서 전기 자극 꼽고 막 하는데 차라리 내가 러닝을 하겠대요. 겁나 아프대요. 겁나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 누워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편하게 살 빼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맞나? 끝나고 나면 자극 너무 받아서 근육통 땡기고 막 땀 엄청 나 있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 거를 돈으로 극복하는 것뿐입니다. 즉 편하게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부자가 되어야, 즉 어렵게 부를 쟁취해야 그 부가 사라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자 테스트 세 번째 항목.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부자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인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란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 나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 즉시 진짜 가치를 지닌 것과 교환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 있잖아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 약속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종이를 지폐, 돈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매개로 상품을 교환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실제가 있는 원래 가치가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사회적 약속에 불과한 그 지폐라는 것도 들고 다니지 않죠. 요새는 뭐예요? 다 뱅킹이죠. 사이버머니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은 우리 돈이 사이버머니와 마찬가지라는 걸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대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원을 은행에다가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원을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면은 이 은행은 알겠습니다. 고객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자 드릴게요 라고 이자를 지급하냐? 그냥 땅 파서 돈 만들어서 주는 거냐?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한테 받은 100원을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령 90원을 대출해줘요. 100원을 받고 90원을 대출해줬으니 은행에 남은 돈은 얼마예요? 10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람 100원을 맡긴 사람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내 100원이 은행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서 은행은 이 돈의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장에는 여전히 100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통장에도 90원이 찍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원을 맡겼을 뿐인데 100원이 총 얼마가 됐어요? 190원이 돼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100원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어때요? 몇 백억, 몇 조 그렇게 되잖아요. 즉 이게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이 맡긴 돈의 총액이 100이라면요. 은행에 가보면 막상 은행 금고에는 10이라는 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말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은행 망하겠다던데 그럼 내 돈 얼른 빼야지라고 하면 은행 순식간에 망해요. 왜? 10밖에 가진 게 없거든.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냥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폐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요.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뱅크런 나는 거고요.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화폐를 트럭으로 가져가도 빵 한 조각밖에 못 산다잖아요. 그렇다면 돈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산이란 뭘까요? 부동산, 금, 주식, 채권 등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즉 사이버머니처럼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사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말합니다. 금, 주식 이런 것처럼 금융자산만 말하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적 자산이에요. 지적 자산이란 뭘까요? 내가 가진 지식, 지혜 혹은 심리적 자산, 긍정성, 회복 탄력성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진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란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내가 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O라고 생각했으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금융지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자 되기는 힘들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니야 부자 쉽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 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소수인 겁니다. 세 번째,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다. 돈은 사회적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자산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 부동산 주식이든 혹은 나의 지식, 지혜이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진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식물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의 최대 성장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법칙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물통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물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구성하는 나무 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무 판자들은 다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 한 곳 만 낮다면은 이 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물이 찰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기만 넘어서는 순간 물이 다 이렇게
새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식물의 성장에서 비롯된 법칙인데 이게 꼭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도 적용될까요? 바로 우리들, 특히 우리가 부자 되는데도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부자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A, B, C, D 그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이 높이가 잘 맞아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즉 부라는 물이 꽉 찰 수 있는데 중간에 하나 빵꾸 나 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바로 여기로 다 삐져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부자가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저서 돈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부자 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칙,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빵꾸 나면 안 되고 그 모든 역량이 고르게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부자 되는 역량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역량을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아빠를 접목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대로 지출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 자산으로 쌓일 수도 있고 부채로 쌓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자산 흐름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돈 버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수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돈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요.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기타, 배당, 이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소득들이 여러분에게 수입으로 들어와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능력입니다. 바로 뭐예요? 이 소득,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돈 버는 이거 자체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능력이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무 뻔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의 수입 중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무슨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근로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업소득 생각을 못해요. 왜? 사업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건 잘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혹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벽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본소득은 어떤가요? 야, 그거 금수저들이나 돈 많아야 하는 것이 하면서 그냥 포기해요. 꼭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소득은 내가 시간을 갈아넣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은 어때요? 그냥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물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자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근로소득보단 시간이 덜 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반면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어때요? 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소득만 하는 경우였어요. 이건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고 이게 문제인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본소득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 내가 부자에서 자본소득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근로소득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소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아는 게 주식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을 해야지라고 그냥 자본소득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본소득 말고 우리 뭐도 있어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더 무엇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는 이 근로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문화가 최근에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높이면 바보인 것처럼. 물론 여러분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이러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다. 높이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로소득을 높이면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본소득을 만들어줄 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근로소득을 올리나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엑셀만 잘해도 근로소득이 올라가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관계만 잘해도 근로소득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에서는요, 뭔가 여러분이 엄청난 전문적인 역량이 없으면 못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직종도 있죠. 물론 그런 직종은 대우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업무를 받아서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의도를 말하면 그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을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키울 수 있나요? 네. 키울 수 있어요. 업무 습관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스터디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우리의 베이스인데 이걸 높일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본소득만 해야지, 사업소득만 해야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먼 미래에 찾아올 일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돈 버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돈 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로소득 자체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사업소득, 사업 시도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사업자 내고 자영업 하면은 그것도 어쨌든 사업이에요.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은 자영업을 벗어나야겠지만 어쨌든 사업이란 게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소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 돈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으로 인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돈 모으는 능력입니다. 돈 모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수입을 어디로 보내는 게 돈을 모으는 거죠? 자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동산, 주식, 뭐 예금, 뭐 등등등등 뭐 많겠죠. 어쨌든 자산으로 집어넣는 게 돈을 모으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즉, 저축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축하라 하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었냐?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현금이 녹아내린다. 이런 식으로 현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데 가면요, 현금 있는 놈이 왕입니다. 제가 현금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신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고금리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대요. 왜?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현금이 있어. 자산을 살 수 있는, 뭐 빌딩이든 아파트든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즉, 현금이 왕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꼭 그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인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주머니에 그래도 한 1,000만 원 있으면 그래도 한두 달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10달 먹고 살 수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일단 모아놓고 내 주머니가 어느 정도 두둑해야 내가 안정감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일했을 때 다시 아까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이따 말씀드릴 돈을 불리는 그런 능력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뭐다? 돈 모으는 능력이다. 자,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가계부, 카드 안 쓰기, 뭐 이런 거. 가계부는 하고요, 카드는 안 쓰고, 이런 것만 해도 돈 모으는 능력이 올라가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절제를 발휘해서 돈을 아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부 쓰는데 당연히 절제력 필요하죠. 얼마나 다른 일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고, 카드 잘라서 안 쓰는 거, 소비 자체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 절제를 기르는 훈련이 바로 돈 모으는 능력입니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막 불행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답이 뭐냐? 전부 다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뭘 하든 정답이 절제하라야. 왜냐하면 그 절제가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즉 돈을 모으면 뭔가 주머니가 두둑함으로 인해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정감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 돈을 벌고 돈을 불리고 그런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무슨 뜻이냐? 자, 한번 자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자산이 자기 혼자 도는 겁니다. 즉 자산에 다시 한번 투자가 돼서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자산에서 뭐 수입이 생겼다가 다시 자산으로 오든 어쨌든 간에 자산이 자산을 버는,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했던 건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즉 투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PER, 당신의 PER은 얼마인가라고 묻습니다. PER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식시장에서 PER이 10이다라는 말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1년 버는 이익의 곱하기 10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회사를 만약에 팔면 그냥 10년치는 일 안 해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낼 잠재 가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요,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PER이 없어요. 연예인, 운동선수 어떤가요? 일을 안 하면은 돈이 멈춥니다. 한 달에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의 PER이 한 평균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상장 기업의 오너 정도 돼야 한 10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자산들, 뭐 건실한 부동산, 강남에 있는 좋은 부동산 이런 데서는 PER 30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30년 일 안 해도 충분할 가치를 알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자산을 만들고 돈이 돈을 버는 능력,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투자, 재테크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고요. 관심만 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이 자산이 자산을 버는 건 기본적으로 실천이 필요합니다. 즉 투자를 직접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벌고 모은 돈을 유지하고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돈 쓰는 능력입니다. 돈을 써요. 돈을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입에서 들어온 거를 이렇게 바로 지출할 수도 있겠죠. 혹은 수입에서 들어온 돈이 자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자 같은 걸 뽑아서 이렇게 지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빚을 내서 지출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거는 인생 망하는 길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어쨌든 우리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돈 쓰려고 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냥 모으는 것 자체만 너무 좋아해. 그거 자체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자식한테도 아끼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소리 듣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돈을 흘려보낼지는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돈 쓰려고 버는데 잘 써야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돈을 잘 쓴다는 게 뭘까? 이 지출을 나갈 때 어떤 지출은 좋은 지출, 어떤 지출은 안 좋은 지출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곳에 돈을 써야 하는가? 어떤 책들은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뭐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 아닌데요. 솔직히 너무 교과서적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나는 쾌락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그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거 자체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뭐라 할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막 써봤는데 아 이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우리가 먼저 뭐라 할 필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돈을 쓰는 것, 돈 쓰는 능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돈을 쓰는지가 명확하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그럼 써도 돼요. 그럼 자기가 잘 쓴 거죠.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그러면 기부하고 하면 돼요. 잘 쓴 거죠.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쓴 게 사회적 정서에 반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거나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명품 샀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나는 그게 기분 좋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누가 명품 샀다고 뭐라 하고 아이고 한심한 것들 찌찌찌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거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내가 왜 돈을 쓰는지 명확히 알고 썼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돼요? 내가 왜 돈을 쓰는지도 모를 때. 그냥 공허해서, 그냥 허전해서, 그냥 뭐라도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출은 안 되겠지만, 왜만 명확하면 아 그래 나 이거 의미 없이 날아가는 돈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난 이거 쓰면 기분이 좋아. 나는 그게 필요해.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의미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야 너 기부 좀 해가지고 막 한다? 근데 내가 그걸 왜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입장에선 좋겠지만 기왕 쓸 거라면은 왜 돈을 쓰는지 알고 지출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쓰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왜 쓰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은 그래서 돈 버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법칙, 즉 이 4가지 능력은 어느 정도 능력 이상 올라가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하나라도 빵꾸나면 그 빵꾸난 능력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4가지 능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능력. 두 번째, 돈 모으는 능력.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돈 쓰는 능력. 여러분은 이 능력을 다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능력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돈 모으는 능력? 쏘쏘. 근데 요새 투자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으는 거는 그냥 쓸 시간이 없어서 모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중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신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콥 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는 석수를 보아라. 100번을 두드려도 실금 하나 가지 않다가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 바위가 쩍 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러나 이는 101번째 망치질의 결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드린 101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 했다가 부동산 했다가 주식 했다가 코인 했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성공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바로 이것저것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이 찾아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계단식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로 찾아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로축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고 세로축이 찾아오는 성공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성공이 노력한 만큼 바로 계단식으로 찾아오냐? 아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즉, 이 임계점을 돌파하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인 성공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 시도하고 포기하고 또 좀만 더 이만큼 했다가 포기하고, 이 임계점이 찾아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망치질 한 번 하고 돌이 깨지길 바라고 그 다음 돌로 가서 또 망치질 한 번 하고 돌이 깨지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돌이 깨질까요? 아니죠. 한 곳만 101번 때려야지 돌이 쪼개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도 해보려고 하고 주식도 해보려고 하고 해봤는데 다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유튜브 하나에 집중하고 나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을 퇴치하고 성공을 쟁취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인생의 비밀이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이 참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념을 못합니다. 우리는 왜 전념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을 참고해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무력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지 아세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파탄나서?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노력해도 변화를 만들 수 없을 때,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구나. 이때 인간은 가장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승진이 막혔어. 혹은 조직 자체에 비전이 없어. 이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꿈과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동태눈이 돼서 직장을 다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냐?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님 상황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조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왕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충성하고 나라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고 했는데 기껏 나라 살려놨더니 왕이 자기를 귀양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구하겠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순간이 임진왜란보다 빡셀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노력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역사를 바꿀 정도의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만 있으면 다 되냐? 나는 노력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어. 아자 하면은 끝나는 거냐? 세상이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뭐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는 가지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못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내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변화를 만드는 데는 꽤 긴 시간과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쟁취한 천재의 아이콘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가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애플에서 쫓겨난 뒤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지금의 애플 신화를 만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10년 걸렸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재가 해도 10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즉,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시간을 투여하겠다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러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가득하다.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지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요.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 변화를 만들기까지 꽤나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내심 또한 갖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서 무력감을 극복하는 게 한 가지의 전념에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강박감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념하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야 부담감 없이 전념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강박, 즉 잘 돼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가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 안 좋았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나는 이게 문제였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선택합니다. 그 방어 기제가 뭐냐? 바로 딴짓이에요. 내가 한 가지에 확 집중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차라리 딴짓을 하자. 왜?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노력이 부족한 것 뿐이고 나는 하면 사실 잘할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강박감이 산만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강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회사도 언젠가 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더라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출근길에 사고가 언제나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야,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까 전전긍긍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겐 되게 큰 일인데 좀 큰 관점, 즉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지구를 만약에 직경 1mm의 모래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의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 7,391만 2,500km라고 합니다.
지구가 1mm라면 온 우주도 아니고 우리 은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 몇 배입니까? 몇 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은하를 넘어가면 우주로 가면 진짜 무한대 크기가 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지구도 이렇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작을진데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우주 차원에서 먼지 같을까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강박을 느끼고 있는 그 일도 얼마나 작은 일일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일 잘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그거 뭐 망하면 어때요? 아, 그러면은 뭐야?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다 의미 없으니까 때려치라는 소리냐? 아니요, 여러분. 강박을 내려놔야 오히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강박을 내려놔야 오히려 그 일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강박 때문에 강박이 방어기제를 발동시켜서 우리를 딴짓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전념하지 못하고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념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공동체성 결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인 존재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 못지않게 공동체성도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부터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았어요.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맹수들한테 다 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인간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니까 승리하고 만유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성이 기초된 존재이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지위를 더 높여주곤 했습니다. 예전부터 큰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령 족장, 왕, 대통령,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존경과 명예와 지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자존감과 가치의 원천이 바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 우리나라가 우울증 OECD 1위라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성 결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사회 아니냐? 공동체성 좋지 않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가족이랑 시간을 더 많이, 더 즐겁게 보냅니다. 야, 명절에 우리 다 모이잖아.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화목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명절마다 싸우고 만나는 거 불편한데 억지로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OECD에서 행복조사 이런 걸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 1위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실제 응답이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냐? 가족이 1번입니다. 자아실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가족이 1번이다 라고 답을 해요. 즉,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서양이 더 우월하다라는 사대주의적인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지위와 인정과 보람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미는 어디서 오냐? 책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했나요? 나 자신보다 큰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됐건, 인류의 박애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됐건, 가족의 안위가 됐건, 뭐가 됐든 나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책에다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면 처음엔 돈만 보고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야.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즉, 나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달려봤어요. 다 이기적으로 뛰어봤어. 근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그러면 나보다 큰 무언가를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공동체성의 결여가 행복을 저해하고 저해된 행복은 전념을 막습니다. 그 이후로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념의 결여가 가난을 부릅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전념할 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력감. 내가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아니야, 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의지. 그리고 그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 라는 것을 알고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강박감이 전념을 빼앗습니다. 강박은 방어기제를 만들고 그 방어기제가 딴짓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딴짓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는 산만함을 가져오는 거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잘 안 되지 않아도 된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공동체성의 결여가 전념을 빼앗습니다. 인간은 의미와 보람, 삶의 가치를 공동체, 즉 나보다 큰 곳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가다 보니 의미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큰 무언가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무언가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 강박감, 공동체성 결여를 극복하고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문제 혹은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직장인 3대 허언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나 술 끊을 거야, 퇴사할 거야, 유튜브 할 거야. 이게 직장인 3대 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 세 번째 유튜브 할 거다를 허언이 아니라 진짜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 처음 받았던 초봉이 18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지나서 뭐 호봉 올라가고 수당 받고 하다 보니까 한 대략 200에서 250 정도를 실수령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창 직장 생활할 때. 그런데 유튜브로는 돈을 얼마 벌었냐?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한 월 1,500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튜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한테 자꾸 유튜브 하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주기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안 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답답했거든요. 내 친구들이 이상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죠.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 당연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도전해야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있어야 성공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냐? 바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황입니다. 유튜브 해봐, 독서 해봐, 투자해봐 하면요, 막 안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전부 상황에서 비롯되는 이유들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도전하지 못할 이유, 핑계가 바로 이겁니다. 바쁨. 바빠서 못하겠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직장인들, 대한민국 성인한테 물어보면 바쁘세요 하면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이 어떻네, 가족이 어떻네, 전부 다 시간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인간은요, 남을 볼 때는 객관적인데 나를 보면 주관적으로 변해요. 즉, 바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바쁘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꿔서 주변에 누구누구 바빠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니요, 저 사람 널널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쁘대.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2시간 게임만 하고 있고 퇴근하면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바쁜 게 맞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쁨을 뭐와 동일시하냐? 산만함 혹은 분주함과 동일시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나 정말 바쁘게 산다, 열심히 산다 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는 그냥 산만하게 살고 있고 분주할 뿐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못 정해가지고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깔짝깔짝 하다가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고 나서 퇴근해서는 와 피곤하다 하는 것을 바쁨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산만함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쁨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밀도입니다. 뭐라고요? 밀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얼마나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채워서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진짜 바쁨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실제로 좀 잘 되신 분들도 좀 만나봤는데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황이 더 좋아서 남는 시간이 많아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바빴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을 더 알차게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상황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안 될 이유,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이런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일단 시도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어려운 배경이 있어도 몰라, 나 도전할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월 소득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성공의 제1법칙이 바로 상황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황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시간 집중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딱 한 단어로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본질. 자, 여러분,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포장도 기깔나게 잘하고요. SNS, 인스타 마케팅도 엄청 잘하고 가면은 황제 대접받는 것처럼 서비스도 친절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맛이 없어.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스타성이 있고 사회성 좋고 인격 좋고, 그런데 운동을 못하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해야 비로소 진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로서 저의 본질은 뭘까요? 저는 좋은 책에 담겨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냥 책을 읽고 요약하는 유튜버가 아니고요. 그 책에 담긴 메시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저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걸 저만 하는 이야기냐? 아니요. 한국사 강사로 유명하신 전한길 선생님의 강의와 그분이 쓰신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친 자가 되자. 미친 사람이 되자. 여기서 말하는 미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단 하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목표, 즉 본질에 미친 사람이 되자. 전한길 선생님은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대나무가 크게 높게 뻗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가지를 옆으로 뻗지 않고 줄기가 하나로만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를 뻗었으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거나 시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지도 않고 이곳저곳 가지 뻗어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이란 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상황을 바라보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아파서, 분주해서, 관계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전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고 성공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든 저지만 제가 인생에서 나름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상황을 보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켈리 최 회장님은 방직공장 여공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 사업을 8번인가 10번인가 실패한 이민자의 자녀였습니다. 나이도 40대가 넘어갔어요.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본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질, 다른 곳에 잔가지를 뻗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만 바라보고 마치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듯 집중할 때, 즉 미친 자가 될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책인 부자의 언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실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현실을 맞춰야 된다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호박이란 건 어때요? 원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람 머리보다 커질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호박씨를 유리병 안에 담아놓고 키우면 어떻게 되냐? 그 호박이 자라가지고 유리병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유리병 크기까지만 딱 클 거예요. 갑자기 웬 호박 이야기냐?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를 이 유리병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제약을 걸어놨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누가 그러냐? 누구나 자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냐? 그거 여러분, 북토크 채널을 보시는 분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이 높은 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이 정도까지야 라는 잠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선의 기반이 뭐냐? 바로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할 거야. 현실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 이상은 갈 수 없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교 가기 전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렇다고 뭐 고백을 안 해봤냐?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제가 짝사랑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한테 고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사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사가 될 리가 없는 게 뭐 사전에 양념을 쳐놓고 뭘 해야지 다짜고짜 고백을 하니 될 리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연애하기가 힘든 사람인가? 왜? 나는 현실적으로 실패했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가서 뭐 여러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깨졌는데, 어쨌든 뭐예요? 현실의 생각에서 보면 내 수준은 지금 여기야. 근데 그 연애라는 장벽, 혹은 제가 연애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어떠한 예시가 됐든 현실이 너무 낮아. 현실이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 이 위에 올라가는 내 목표, 이게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치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약을 뚫어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목표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목표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현실, 낮은 현실,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현실을 시궁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시궁창을 사는데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별이 뭐예요? 바로 목표라는 거죠.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 유튜버인 만큼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어요. 그런데 자기계발서를 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현실 생각 안 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만드신 이병철 회장님, 현대 정주영 회장님,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삼성, 현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었겠죠.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분들의 재력이 어쨌든 간에 그들의 결과물, 즉 지금의 삼성과 현대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낮은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래, 내 현실은 이거야. 나는 시궁창에 있어. 그러니까 바닥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의 결과물이 있었어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포함해 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은 뭐를 봤다? 목표를 봤어요. 현실을 모르겠고 마치 시궁창 속에 있지만 나는 시궁창에 젖어있는 발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고 있었다는 거. 표현이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표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자, 목표가 여기 적혀 있었어요. 현실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에 기반하면요, 이 목표가 그냥 낭떠러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보여요. 그런데 목표 이 위 높은 지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자, 그래, 내가 여기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현실을 기반으로 생각해도, 목표를 기반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 기초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목표에 기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현실에 기초했을 땐 어떻게, 목표에 기초했을 땐 어떻게, 이런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목표를 기초로 사고하면 인간은 A, B, C 이런 스텝을 통해서 가는 단계,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실과 목표의 괴리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계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그래, 내가 현실 여기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본 다음에 그럼 저 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계단을 만들어요. 그럼 계단을 만드니 어떻게 돼요? 한 걸음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뭐 100억 부자, 10억 부자 혹은 꼭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바를 한 번에는 못 이루더라도 한 번에 한 단계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할까요? 현실을 기초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 누구나 당연히 밝은 미래 상상하고 싶은데 그럼 왜 우리가 현실에 기초해서 사고를 하는 거냐? 그건 바로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제가 한 번도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 봤어요. 과거의 데이터가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연애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나는 앞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즉 과거의 데이터, 내가 옛날에 실패했고 깨졌고 그런 모습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은 절대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자고요?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목표 먼저 세우고 내가 지금 현실 시궁창에 알겠어. 그냥 모르겠고 그냥 이제 나는 이거 이룰 방법만 고민한다. 그러면 계단이 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래, 목표를 세우고 계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지 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계단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계단 올라가는 시간과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 겪은 이 계단 올라가는 시간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계발서만 읽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단계 레벨업, 점프업을 하는 시간의 지평은 3개월? 한 달? 요 정도로 내가 레벨업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레벨업이 어떻게 나타나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2년, 3년, 혹은 진짜 어떤 경우도 있냐? 제가 계단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성공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한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가르쳐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포기할래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맨날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확인해요. 영상 몇 개 올려보셨어요? 몇 개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채널 정보 확인해 보면은 그냥 한 요 정도 하고 힘들다 소리 나오더라고요. 3개월? 3개월도 솔직히 많아요. 일주일에 쓰면서 영상 한 2-3개 올렸으면서 왜 성과가 안 나오죠?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왜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돈 벌려고,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인생을 바꾸려고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몇 세 시대라고 하죠? 요새 100세 시대도 넘었어요.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개월 유튜브하고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3개월 하고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 근데 그 인생이 120세. 자, 3개월 곱하기 4 해야 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20세면은 곱하기 12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배의 수익률을 얻겠다는 거예요? 3개월 투자해서 120년을 해결을 하겠다고요? 그러면은 4 곱하고 120 곱했으니까 480배 수익률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둑놈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다. 3개월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그거보다 더 해봐야죠. 어느 정도? 최소 1-2년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니라? 물론 1-2년 한다고 무조건 성과가 나오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한 분야에 온전히 올인을 하면요, 보통 제대로 된 노력이었다는 가정이면 1-2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1-2년이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120년 살 거 아니에요? 제가 120세 했지만 150세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지만 그렇다 쳐도 그냥 1-2년 넣어서 우리가 120세, 130세, 150세까지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수익률 좋은 투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도 3개월만 투자해서 더 심하면 일주일, 한 달 만으로 뭐가 바뀌길 원한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매여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을 판단해요. 과거에 꼭 묶여있는 거고 이 낮은 지점, 이 굉장히 낮고 부족하고 어려운 이 지점에 스스로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이 있는 목표만 바라봐요. 당연히 그럼 그 목표까지 못 올라가겠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바닥,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어쩌라고? 상관없어. 난 현실 신경 안 써. 그럼 뭐만 신경 써?
목표만 신경 써. 그리고 그 목표 어떻게 갈지만 연구해. 그러면은 목표로 가는 계단이 놓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계단만 논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 지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1, 2년은 해보자. 3개월 해보고 100세, 120세 인생을 다 바꿀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목표 중심으로 사고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1, 2년 이상은 넣어보자. 그게 바로 인생의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